여기까지 버티신 당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충북 옥천에서 김영희님의 사연입니다. 단언컨대 사연이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의 냄새와 소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부엌에서는 전이 기름에 지글지글 튀는 소리를 내고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향이 피어올라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꾹 참고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명절날 아들네 가족이 내려오고 무엇보다 손자 민재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마음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도시 생활이 묻은 말쑥한 양복 차림, 번듯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짧게 인사만 하고는 부엌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 한마디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는 뒷모습에 마음이 괜히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민재가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저는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고 따뜻한 숨결이 가슴에 닿자 굽은 허리가 곧게 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 맛에 내가 또 버티는 거지. 저는 아이의 머리칼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전이며 나물, 고깃국까지 올려놓으니 상은 풍성했고 저는 오늘만큼은 웃음이 오가는 식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밥을 두세 숟갈 뜨기도 전에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저한테 주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던지 귀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에 명절날 부모 앞에서 첫마디가 고향 얘기도 안부도 아닌 땅을 달라라니. 방 안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침개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도 된장국의 따스한 김도 그 순간엔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농담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눈빛엔 결심이 서 있었고 밥그릇을 잡은 손에는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나 이미 밥상 분위기는 무너졌습니다. 손주 민재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딸깍 소리가 울렸고 그 작은 소리마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뜨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반찬만 건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기다린 명절이란 말인가.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허리 휘어져라 부엌을 지킨 세월이 결국 이런 자리였단 말인가. 입술이 바짝 말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이 눌려있던 불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기는 하니? 남편이 낮게 물었지만 아들 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겐 너무 낯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이 밥상머리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순간 웃어 넘기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호히 따져 물어야 할까요?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음식은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던 저는 모래처럼 목을 막았고 따뜻해야 할 국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에 아들 준호는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고 옆에 앉은 며느리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손자 민재만이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웃었는데 그 웃음조차 제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효심이 아니라 욕심을 품은 채 제 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남편은 평생을 흙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논두렁에 퍼지는 흙냄새와 여름의 뜨거운 햇살, 가을의 벼냄새, 겨울의 찬바람까지 모두 제 몸에 스며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지고 발 뒤꿈치는 항상 굳은 살로 갈라졌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자식 키우고 그 손으로 집안을 지켰으니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아이만큼은 편하게 살게 하자. 그래서 아들 준호가 도시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논밭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대신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양복을 입고 출근하길 바랐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배지를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골 부모가 어떻게든 밀어준 결과가 저 아이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집에 왔을 때도 상 위에 올려둔 반찬을 맛있다 칭찬하기보다 묵묵히 젓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붙이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시댁에는 최소한으로만 발걸음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손자 민재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순수했고 제게 오면 꼭 안아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고 그 웃음은 굽은 제 허리를 펴주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릎이 쑤셔도 허리가 휘청거려도 민재가 할머니 하며 달려오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명절 외에는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재의 사진 하나 얻으려면 제가 먼저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바빠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라는 말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멀어지는 자식, 보기 힘든 손자, 그래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잡고 기대를 끊으시겠습니까? 저는 끝내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더 특별했습니다.
올해는 꼭 가족이 함께 웃고 민재와 오래 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밥상머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들 준호의 입에서 나온 건 부모의 안부도 고마움도 아닌 땅을 요구하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흙냄새 대신 도시의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들 준호가 멀어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 괴리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지만 방 안에는 웃음이 한 번도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남은 전과 나물은 금세 식어버렸고 밥그릇마다 숟가락이 덜렁덜렁 걸려있는 모습은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내뱉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달라. 명절날 부모에게 할 첫마디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밥 몇 숟갈 뜨다 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손자 민재만이 상황을 모른 채 장난감을 만지며 깔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일어나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하는 그릇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가득 차더니 제 귓속 깊숙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는 걸까? 아니면 아들 준호는 텔레비전 앞으로 옮겨 앉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서는 명절 특집 쇼가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웃음소리는 이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의 옆모습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언제부턴가 표정에 여유가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찾는 듯 주머니를 뒤적이다 허공만 쓸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피울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송편 빚자. 저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손자를 불렀습니다. 민재는 두 눈이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제 굳어있던 손끝이 잠시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민재가 피곤해요. 일찍 재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함께 웃고 싶은 제 작은 소망조차 잘라내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제 치마자락을 잡았지만 며느리의 굳은 표정에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벌써 마음을 정한 것 같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잎사귀마저 불안하게 떨어질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꾸만 낮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호가 무심히 뱉던 목소리,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 남편의 굳은 표정.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꿈속에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꿈에서 저는 논두렁에 혼자 서 있었고 멀리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가 손자 민재의 손을 잡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어나 보니 이마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손자의 이름을 앞세워 부모의 재산을 요구한다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 주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며 단호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이 균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내일이 오면 갈등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무게는 우리 부부의 어깨를 더 짓누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였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 들었던 말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땅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상이 차려졌지만 어색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만 맛있게 밥을 먹었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는 숟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말았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좋아하던 장아찌 꺼내놨다. 좀 먹어라. 그러나 아들 준호는 젓가락만 툭 움직이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건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그 말 진심이냐? 아들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대답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 준호와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무슨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단어 몇 개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기회집 땅 그 속삭임이 칼날처럼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잠시 후 아들 준호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오래 끌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민재를 안은 채 옆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우리가 왜 그 땅을 붙잡고 있는지 아느냐? 그건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을 흙 묻혀 모은 피와 땀이다. 내가 한마디로 달라 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자 아들 준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 아닙니까? 부모님 피와 땀을 내가 이어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희가 더 나은 삶을 살면 부모님도 편해지실 거잖아요. 그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말에는 분명히 옳은 구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민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 속에서 따뜻함보다는 계산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를 방패 삼아 요구하는 그 눈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아들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자의 이름에 마음이 약해져 흔들리시겠습니까?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막상 내뱉으려 하니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제 무릎에 올라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그 순수한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아이의 손길 앞에서 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깊은 한숨이 뒤따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놓친 건 뭘까? 그날 밤 저는 집안 가득한 정적 속에서 한 가지를 예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날 오후 마당에는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감나무 잎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처마 밑에서 참새가 지저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잡음 같았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결국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더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처럼 애교 섞인 아들의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무겁게 자리에 앉더니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숨조차 조심스레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남편이 말을 이으려 하자 아들 준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저희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민재가 자라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교육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땅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민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 말대로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 땅은 우리가 늙어서 쓰려고 남겨둔 거다. 준호야, 너도 알지 않니? 그 흙에 우리 피와 땀이 얼마나 밴 건지. 그러나 아들 준호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섭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아들 아닙니까? 제가 그 땅을 이어받아 더 나은 길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위하는 듯 포장했지만 그 말 속에는 욕심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부모의 땀을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효심이 아니라 탐욕이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손자 민재만이 상황을 모른 채 방구석에서 블록을 쌓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탐욕이라니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걸 제가 이어받겠다는데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저 눈빛이 언제부터 저렇게 차가워진 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의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남편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내 어머니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면 이런 말 못한다. 아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민재를 끌어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가자. 더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민재는 상황을 몰라 왜 그래? 하며 울먹였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차가운 눈빛으로 뒤따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당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적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걸 저도 남편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문이 쾅 닫히고 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재가 울며 내뱉은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만 귓가에 남아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상위에 놓인 찬그릇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저는 부엌 정리를 하려다 무심코 장롱 옆에 놓인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가방 같았습니다.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낯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고급 백화점 카드 명세서,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영수증, 그리고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종이 코인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숫자들은 빨간색으로 가득했고 마지막에는 총 손실액 마이너스 5,800만 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 교육비라더니 실상은 명품과 투기에 돈을 날린 거였어?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손끝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제 손에 든 종이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봐요. 이게 다 준호랑 며느리가 숨긴 거예요. 빚이 문제가 아니었어. 저 애들은 욕심 때문에 우리 땅을 노린 거야.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제 느낀 게 맞았구먼. 저놈 눈빛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니.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우리 안 떠나지? 라며 매달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 뒤에서 부모가 이런 거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아이 미래를 핑계 삼아 부모를 속이고 있었다면 그 순간 도와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내줄 수는 없어. 그래도 민재만큼은 지켜야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처음 제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군에 입대하던 날 떨리던 목소리,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린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준호야, 널 이대로는 못 둔다. 이 어미가 이번만큼은 단호히 막을 거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오늘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것을.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발견한 영수증 뭉치를 손에 꼭 쥔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가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부모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담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에 물지도 못한 채 손가락 사이를 오가는 담배 한 개비가 그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더는 안 되겠어. 오늘 준호가 다시 오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이젠 흔들리지 않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고통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예상대로 아들 준호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당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와 할머니 하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뒤이어 들어선 준호와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결전을 앞둔 전사처럼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인사를 생략한 채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정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호와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준호야. 내가 말한 건 민재의 미래였다. 그런데 여기 적힌 건 다 내 사치와 투기 아니냐. 명품, 카드가, 코인 손실 내가 우릴 속인 거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생활에 필요한 거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못하면 체면이 안 서요. 저는 차갑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체면? 그 체면 때문에 민재 이름을 팔아 우리 땅을 내놓으라는 거냐? 아들 준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세상에 버티려면 투자도 해야 하고 남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그때 남편이 무겁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준호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민재의 미래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다.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들며 마지막 발악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집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이번만큼은 안 된다. 우리가 내 잘못까지 다 감싸줄 순 없다. 내가 민재의 아버지라면 책임지는 법부터 배워라.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민재를 끌어안았고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품에 오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붙잡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민재야, 할미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가면 널 지키는 건 할미 몫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눈물 섞인 부탁 앞에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자며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아들 준호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제 흐느낌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내린 결단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집은 유난히 더 쓸쓸했습니다. 아들 준호 가족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민재가 품에 안겨 할머니하고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와 함께 마당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찢는 듯 울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마치 세상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우리가 넘어가면 저 애들은 평생 욕심에 사로잡혀 살 거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키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욕심에 눈이 먼 자식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고 논두렁 사이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은근슬쩍 묻기도 했습니다. 요즘 준호가 어째 얼굴이 안 보이대요? 무슨 일 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 오는 거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쓴 웃음만 흘렀습니다. 아들 준호가 더 이상 집에 쉽게 오지 못할 거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밭일을 하면서도 밥상을 마주하면서도 그저 담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후회가 아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재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잠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 민재가 크면 그때는 알게 되겠지.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할미가 왜 울면서도 단호해야 했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부치가 욕심에 눈이 멀어 다가올 때 손을 잡아 끌어줄까요? 아니면 눈물을 삼키고 끊어내시겠습니까? 저는 결국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제 마음을 매일 갉아먹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 서면 준호가 어릴 적 감을 따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으로 감을 움켜쥐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는 제 앞에서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무정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지만 자식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좋은 어미였을까? 아니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자식을 키운 죄인일까? 비가 그친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저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남은 생은 남편과 나,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민재를 위해 살겠다. 바람에 감잎이 흔들리며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언젠가 깨닫길 바란다.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날이 오면 그때는 늦지 않길.